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전경진입니다. 오늘 아동간호 5번째 시간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험 신생아 간호. 우리 이전 시간에는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 고위험에 빠진 신생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생아를 고위험이라고 하냐? 자, 먼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출생했을 때 체중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재태 기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웠을 때 태어나는 신생아를 정상 신생아 그리고 만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40주 동안 정상적으로 있다가 태어난 신생아는 만삭둥이, 만사가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임신 37주 미만,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런 아기는 미숙아라고 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될 때 못 나와. 엄마 뱃속에서 너무 커버렸어. 임신 42주 이후까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과수가라고 해요. 자,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정상 신생아는 만사가라고 하고요. 우리는 고위험 신생아에서 주로 미숙아 아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과수가는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임신 40주, 41주 넘어가서 아기가 너무 크면은 우리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로 이제 병원에서 검사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아기 체중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자연 진통이 올 때까지 그냥 두지 않고 이제 아기가 힘들거나 엄마가 힘들어하면 유도분만으로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숙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체중에 따라서는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면은 2,500g 이하 되는 아기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고요. 우리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체중이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3,400g, 여자아이일 경우는 3,200g 해서 3kg 전후 아기가 정상 신생아 체중으로 봤는데 2.5kg 이하일 경우에는 저체중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소저체중아라고 하는 것은 저체중 중에서도 너무 더 작아 1,500g, 1.5kg 이하일 때는 극소저체중아. 자, 1,000g 이하, 1kg도 안 된다 하면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라고 부르죠. 자, 미숙아와 과숙아의 특징 비교 나옵니다. 미숙아. 자, 37주 미만 재태기간을 37주 못 채우고 나온 아기를 미숙아라고 했어요. 매우 작아요. 매우 작고 야위었어. 그리고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이제 머리가 먼저 발달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신체가 머리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안 그래도 태어날 때 아기들이 두위가 흉이나 보기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숙아의 경우에는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피부는 적색에서 분홍빛이다. 정맥이 보인다. 왜요? 피하 지방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혈관들이 다 보여. 그리고 아주 불그스름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솜털이 많아요. 솜털이 많다. 자, 솜털이 많은 것은 미숙아입니다. 자, 진화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솜털이 많이 있는데 태어나서 솜털이 솜털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일 경우에는 솜털이 많다. 그리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피부가 쪼글쪼글 주름져 있어요. 자, 피부는 쪼글쪼글 주름져 있는데 또 손발바닥은 주름이 없어. 자, 손등에는 주름 적고 손바닥은 주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의 개구리 모양. 자, 얘네들이 힘이 없이 굴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들으면 약간 처지는 느낌, 개구리 모양, 개구리처럼. 우리 개구리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미숙아한테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양인데 이 개구리 모양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미숙아한테서만 볼 수 있어요. 개구리. 왜 개구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다른
다른 표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우리 관절 부위가 힘이 없이 이렇게 들면 축 늘어진다, 개구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 연골 발달도 미약되어 있다. 우리 미숙아들은 모든 것이 덜 만들어졌다, 발달이 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환, 하강이 안 됐다. 자, 우리 남성의 고환, 생식기를 보면은 고환이 몸 밖으로, 음낭 안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음낭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안에 고환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 이 배꼽이라고 하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져 있거든요. 고환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강이 안 됐다는 말이야. 잠복고환이라고 하죠. 고환이 하강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자,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음핵이 돌출되어 있다. 자, 처음에는 음핵이 돌출되어서 여아 생식기가 점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숙아일 경우에는 아직 생식기 발달도 덜 되어서 음핵이 돌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 반응이 없거나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생아의 이제 신경적인 발달을, 신경계의 발달을 볼 수 있는 게 반사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런 반사 반응이 없거나 약하다는 거죠. 자, 체온 유지가 어렵고, 체온 중추가 발달이 덜 돼서 체온 유지도 어렵고, 또 피하 지방층도 발달이 안 됐으니까 보온 역할도 제대로 못 해줄 거고 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빈번한 무호흡. 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는 폐로 호흡하지 않아요. 양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폐로 호흡하고 있지 않다가 딱 세상 바깥에 딱 태어났을 때 첫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아기를 울리잖아요. 울지 않으면 호흡이 터뜨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호흡을 하지 않다가 엄마 밖으로 나오면서, 모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폐가 성숙이 만삭에 가까울 정도가 돼야지 폐 성숙이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폐에 이제 폐포에 계면 활성 물질이 있어요. 계면 활성 물질이 이제 40주 가까이 되어야지 이제 아기 스스로 이렇게 그 물질이 생겨서 폐포가 유연하게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계면 활성 물질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폐가 잘 쪼그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호흡을 잘 해주는지 봐야 되고, 아기 환기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환기라고 해서 뭐 창문 열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기계적인 폐 호흡을 환기 작용이라고 해요. 아기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줘야 돼. 환기가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숙아의 경우. 자, 과숙아는 미숙아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솜털은 없어. 솜털은 없고, 자, 솜털은 진화가 덜 돼서 있는 거라고 했어요. 발달이 덜 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과숙아의 경우에는 발달이 더 많이 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솜털이 없고, 대신에 머리카락은 수북해. 그리고 태지는 감소되어 있다. 태지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 이제 태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태지는 벗겨졌는데 뱃속에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피부가 어때? 양수에 짓물려 가지고 피부가 막 갈라지거나 벗겨지거나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태지가 감소되어 있거나 또 태지가 짙은 노랑 또는 초록색을 띱니다. 이건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태변을 본 거야. 태변은 태어나서 24시간 내에 봐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게 되면은 양수가 초록색이거나 노랗게 돼가지고 태지의 색소가 침착이 된다는 거죠. 손톱이 길고 엄마 뱃속에서 손톱도 막 길었어. 그리고 피부색이 창백하다. 자, 피부색이 창백하다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태반 기능이 점점 기능이 상실되어 갑니다. 태반은 딱 우리 만삭 될 때까지 40주 정도까지 아기한테 영양이라든지 산소를 주기 적합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40주 동안 태반 기능을 다 하고 태반도 이제 점점 퇴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주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키는 컸는데 영양소가 덜 갔으니까 야윈 모습 보일 수 있고, 또 피부색이 산소가 덜 갔기 때문에 창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수가, 과수가 차이점을 봤는데 우리는 미수가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솜털이 많다는 거. 피부는 주름 졌는데 손바닥은 또 주름이 없어. 개구리 모양 하고 있고, 고안 하강이 안 됐거나 여안은 음액이 돌출되어 있더라. 반사 반응이 없거나 약하고, 자, 무호흡 잘 일어납니다. 무호흡. 그래서 아기가 숨을 안 쉬고 있을 때는 살짝 부드러운 천 같은 거 아니면은 살짝 부드럽게 촉감을 자극해줘도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미수가의 피부 보겠습니다. 미수가는 우리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난 신생아를 미수가라고 했다. 미수가의 피부는 어떠냐? 미수가의 피부는 주름져 있다. 대신에 손바닥은 주름이 없다. 그리고 솜털이 있다. 자, 솜털, 우리 셋째 아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까맣게 보이는 것이 등에 솜털이 솜털. 진화가 덜 됐죠. 몸에도 이렇게 검은 털이 나서 처음 깜짝 놀랐잖아. 우리 첫째, 둘째에 비해서 셋째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셋째가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솜털을 달고 나왔네. 자, 만사가에 비해서 피부가 얇아요. 피하 지방도 발달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극으로 살과상이나 진무름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아주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온을 위한 램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램프 온도라든지 그리고 램프 거리 이런 걸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미수가는 만사가보다 간의 발달도 덜 되어 있어. 이제 정상 신생아도 생후 3, 4일에 생리적 황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미수가는 그 만사가보다도 더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의 미숙으로 황달도 더욱 잘 발생이 된다고 하죠. 자, 호흡 볼게요. 호흡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빈번하게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 자, 미수가 간호의 최우선은 호흡 유지다. 자, 호흡 유지는 정상 신생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간호고, 우리 활력징후 측정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활력징후 측정이 호흡이라고 했어요. 자, 최우선이다.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미수가는 흉곽벽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흡기 시 공기를 들어 마실 때 흉골 부위 함몰이 일어난다 라고 해요. 흉골이 어디냐? 우리 흉골이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늑골이 있잖아요. 늑골, 갈비뼈. 자, 늑골이 12쌍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면 흉골은 여기 중앙 부위에 있죠. 중앙 부위 쇄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 있고, 여기 중앙 부위에 있는 것이 흉골이죠. 이 흉골 부위가 함몰이 됐다는 거는 움푹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기 미수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움푹 들어가 있다. 특히 흡기 시 더 함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미수가의 호흡 중추는 정상 신생아보다 더 미숙해. 정상 신생아도 미숙한데 미수가는 더 미숙해.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헐적 호흡이라는 것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무호흡 있을 수 있는데, 자, 미수가는 무호흡 발견해서 막 응급 상황이 아니고 먼저 자극시켜 주는 거야. 부드럽게 촉각 자극으로 팔도 문질러주고 다리도 문질러주고 이렇게 등 이렇게 두드려 주기도 하고 하면 호흡을 자극이 돼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호흡을 발견했을 때 특히 미수가들은 그 모니터링 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면 그 모니터링 기계가 띠띠띠띠 하고 막 울려. 막 가서 보면 애기가 호흡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이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뭐 이물질이나 이제 점액 같은 것이 기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석션, 흡인을 해주고 이물질을 빼주고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은 호흡 유지, 체온 유지, 감염 방지입니다. 우리 정상 신생아랑 같아요. 호흡 유지, 보온 유지, 감염 방지가 신생아 간호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 됩니다. 호흡 유지, 보온해주고 체온 유지해주고 감염 방지하는 거. 자, 그럼 미수가 간호의 4대 목적. 자, 4대 목적은 여기다가 영양 공급이 추가됩니다. 자, 3대 목적은 호흡, 보온, 감염 방지. 그리고 4대 목적은 거기다 영양 추가. 자, 고위험 신생아의 출산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먼저 모체 측의 원인은 모체 측, 엄마 측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태하는 쌍둥이 임신이거나 또 엄마가 임신 중독증이다. 우리 모성간호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제 고혈압, 그리고 당뇨, 부종 이렇게 3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임신 중독증이 심하면 자간증이 오죠. 막 경련을 하고 이제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임신 중독증이 있을 수 있고 조기 파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터질 때가 안 됐는데 미리 터지거나 새는 걸 말해요. 이렇게 양막에 구멍이 생겨서 점점 양수가 새다 보면 어때? 애기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비칠 수 있는 거죠. 뱃속의 애기한테. 전치 태반. 자, 태반이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우리 자궁 경부 입구에 자리 잡은 걸 전치 태반이라고 하고, 태반 조기 박리. 자, 태반이 우리 엄마 자궁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의 영양과 산소를 받아서 아기한테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 태반이 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엄마한테 딱 붙어 있지 않고 태반이 박리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자, 골반이나 자궁 기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양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양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자궁 근종, 자궁에 무슨 이렇게 양성이라든지 또는 악성이라든지 그런 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안 좋고, 자, 엄마가 만성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결핵이라든지 신장질환, 또 심장질환, 또 당뇨병, 매독 등의 증상이 있을 때도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또 급성으로 온 질병, 폐렴이라든지 여러 감염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외상을 당했어, 사고를 당했어,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정신질환 이라든지 또 크게 외과적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약물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죠? 또 습관적인 조산 아기들이 일찍 태어나는 거 조산이라고 하죠. 노산. 요즘에는 노산이 많아요. 엄마가 40대인 엄마들도 많고, 저도 40대가 돼서 막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 노산도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산전 영양 부족.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잘 못 먹었거나 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자, 태아 측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태아 측에는 염색체 이상, 신체적 기형, 기관식도 폐쇄 또는 누공, 장폐색, 이거 모두 기형이죠. 기형에 들어간다. 염색체 이상도 기형이고, 기관 식도의 폐쇄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식도는 어때? 뚫려 있어야 돼. 그래야 공기가 통과하고 음식물이 통과하는데 얘네들이 막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누공. 자,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구멍이 생겼어. 심장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기관 식도에도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바깥으로 구멍이 있어. 이것도 기형이죠. 장폐색. 장이 막혀 있는 거 장폐색이라고, 태반 기능 장애 등으로 이제 태아 측 원인으로도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방적 산전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기형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성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정기적인 진찰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우리 7개월까지는 매월 1회 검진 다녀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산부인과의 엄마들이 아기 잘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에는 월 2회, 2주마다 한번 간다. 그리고 9개월 이후부터는 9개월, 10개월 아기가 나올 때까지는 매주 간다. 월 4회 됩니다. 자,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검사로 우리 아기들 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가서 자주 측정해 보는 거 뭐예요? 초음파 검사로 보잖아요. 초음파 검사, 그죠? 혈액 검사로 먼저 우리 헤모글로빈 수치, 엄마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임신했을 때는 빈혈이 올 수 있어요. 수치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약 복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독 혈액 검사, VDRL 혈청 검사로 해서 매독균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변 검사로 이제 단백뇨 검사, 엄마 임신 중독이라든지 당뇨 뭐 이런 거 검사할 수 있고요. X선 검사. 자, X선 검사는 사실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 발달에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임신 3개월 이내에는 X선 촬영을 금지하고요. 엑스레이. 자, 3개월 이후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자, 주로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는 우리가 만삭 돼서 이제 아기 출산 직전에 어떤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가슴 X선 촬영을 해 놓죠. 그때 말고는 사실 X선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최대한 노출은 X선의 노출은 피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초음파로 이제 애기들 기형아 검사하죠. 애기들 코뼈도 보고 또 목에 있는 투명대 뭐 그런 거 길이 측정해서 기형한 검사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노산이거나 고위험 임산부들은 이제 양수 검사도 시행하기도 해요. 양수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로 니프티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태아 DNA를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산정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위험 신생아 간호 돕기로 가서,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 유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온 유지했고, 세 번째로 감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3대 간호라고 했습니다. 호흡, 체온, 감염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4대 간호에서 영양 공급이 추가된다고 했었죠. 자, 먼저 호흡 유지를 보면은요, 호흡 유지는 이제 미숙아가 무호흡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무호흡, 빈번하게 호흡을 멈출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드럽게 촉감 자극을 해주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색증이 따르거나 또 흉골 함몰이 있을 수 있지만, 흉골 함몰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심하게 보인다라고 관찰이 되면은 호흡 장애라고 판단을 해서, 자, 먼저 아기 기도를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막고 있는 분비물이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흡인을 통해서 분비물을 제거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자,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도 내의 점액을 제거한다. 흡인을 하고요. 아기를 옆으로 눕혀줘 가지고 우리 기도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누워주는 게 자, 우리가 흡인으로 내용물을 제거했음에도 남아있는 내용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으로 누워주면 우리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산소 공급할 때, 자, 산소 농도를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돼요.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해서 산소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주게 되면은 이제 아기들은 우리 혈관이 엄마 뱃속에서 혈관도 이제 거의 출산할 때쯤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발달이 덜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망막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산소를 흡인을 하게 되면 이제 아기가 이제 혈관이 발달되면서 혈관이 제대로 발달이 되지 않고 섬유가 망막에 막 증식을 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숙아가 제일 처음 병원에 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기도 폐쇄 여부, 기도가 막혔는지 호흡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도 폐쇄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체온 유지 봅니다. 체온을 유지해줘야 된다. 우리 미숙아의 경우는 특히나 피하 지방이 덜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딥니까? 체온 조절 중추가 우리 뇌에 있죠. 뇌에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체온을 스스로 유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의 경우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다. 자, 우리 신체 표면이 체중보다 체중에 비례해서 아주 넓어요. 우리 신생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신생아도 그렇지만 신생아에서 성인이 되면서 체중이 20배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체표 면적은 체중이 20배 증가하는 동안 8배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피부를 통한 체온 열 손실이 되기도 쉽고 수분도 손실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 신생아도 우리 생후 2, 3일에 탈수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탈수열도 올 수 있고 우리 생리적인 체중 감소도 올 수 있고 그 이유가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다. 그리고 순환기 미숙. 순환기는 우리 심장계통이죠. 심장이 제대로 미숙하기 때문에 제대로 박동을 이뤄서 혈액 순환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단부까지 열 전달이 부진하고 표피가 얇고 피부 및 지방 조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 고위험 신생아는 더더욱 체온 유지가 안 된다. 말이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우리 고위험 신생아는 우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환경을 잘 유지해 줘야 돼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가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정상 신생아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가 좋다. 자, 보육기 내 온도. 우리 인큐베이터 말하는 거죠. 보육기 내에 우리 미숙아들이 들어있는 공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의 온도는 30도에서 32도가 좋다. 실내 온도보다 조금은 높게 유지를 한다. 습도는 공통으로 55%에서 65%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 고위험 신생아의 간호돕기. 첫 번째가 호흡 유지였고 두 번째가 체온 유지였습니다. 세 번째 감염 방지 보시겠습니다. 감염 방지. 철저한 손 씻기가 중요해요. 그냥 손 씻으면 안 되고 이제 소독제, 요오드 제제나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아주 자주 씻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신생아 한 명 보고 손 씻고 신생아 한 명 보고 이런 식으로 손 씻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나 조무사라면은 철저한 손 씻기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균의 침투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도 잘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이 면역 기능이 아직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 면역 글로불린 생성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혈청에 있는 글로불린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우리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일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체로부터 받는 면역체의 결여.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제태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다면 엄마한테서 받는 면역체가 있었을 거예요. 태반으로부터. 그렇지만 그걸 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양 공급은 우리 4대 간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염 방지까지는 3대 간호. 호흡, 체온, 감염 방지까지는 3대 간호, 4대 간호는 영양 공급 들어간다. 자, 주로 위관 영양 하게 됩니다. 제 아기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빨기 반사라든지 빠는 힘이라든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은 덜 빨기 때문에 연화 반사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32주 이하, 특히나 37주 이하는 우리 미숙아라고 하는데 특히나 32주 더 미숙아는 연화 반사가 미숙해 삼키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수유 중 쉽게 지친다. 이제 힘이 없으니까 빨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다. 자, 잘못 삼켜서 기도로 우유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폐렴이 온다는 거죠. 자, 비경구적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구로 주지 않고 주사로 준다는 겁니다. 자, 위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기가 어떻게든 영양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줄 수가 있다. 소에게 이렇게 영양을 섞어서 주는 거죠. 자, 위장 기능이 미숙하여 장괴사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위장 기능도 미숙하고요. 우리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장에 공급하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장에서 괴사가 일어나요. 장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자기 우유 농도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장 운동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물에 가까운 농도로 해서 줘야지 우유 농도가 올라가서 걸쭉해지면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제대로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장 운동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산소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장이 괴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타민 A와 D와 K를 공급한다. 우리 미숙아일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혈이 안 될 수가 있어. 출혈 부위가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장, 괴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두부에 태어나면서 혈종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K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 A와 D 또 우리 아기가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부족해지기 쉬워서 A를 공급하고 그리고 C가 빠졌네. C도 줘야 돼요. C. 우리 비타민 C와 D, 비타민 D는 모유 우리 수유하는 아동에게도 일찍부터 공급을 하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죠? 미숙아에게도 C, D, K 공급하면서 비타민 A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 자, 우리 미숙아에게는 모유가 인공유보다, 분유보다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 엄마의 면역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은 모유를 공급하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모유를 유축을 해가지고 우리 신생아실에 전해주면 그 유축한 모유를 우리 주사기를 통해서 위관으로 주거나 또 아기가 빨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젖병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모유를 일찍부터 주는 것이 아기한테도 좋다고 합니다. 자, 보육기 간호예요. 보육기가 여기 그림에 나와져 있어요. 보육기, 인큐베이터라고도 부르죠. 우리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주위 온도도 높여주고 산소도 공급될 수 있는 보육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숙아가 보육기 안에서 최대의 공기를 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눕히게 됩니다. 자, 기도가 잘 열릴 수 있게 옆으로 눕힌다. 그리고 이물질이 있을 때 옆으로 눕혀 놓으면 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눕힌다. 자, 그리고 체위 변경 해줘야 돼요. 옆으로 눕힌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피부가 괴사되지 않도록,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자주 마사지 해주고 근관절 범위 운동도 해주고 자주 체위도 변경해준다. 자, 생후 24시간에서 72시간 금식한다 라고 했어요. 자, 아기들이 빠는 능력도 부족해. 특히나 미숙아일 경우에 이렇게 연하반사 잘 삼키지도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빠는 능력도 힘이 부족하고 빨기 반사도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식시켜요. 처음에는 24시간을 금식시키든 또 24시간 이후에 아기가 빨기 반응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잘 삼킨다라고 하면 조금씩 공급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장 운동 이런 것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고 차츰 위관으로 위에 관을 넣어서 우유를 공급하게 되고 또 빨기 반응이 있으면 점점 아기가 빨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유를 시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체중은 매일 측정해요. 우리 미숙아는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큐베이터, 보육기 밖으로 나오는 기준이 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매일 측정해요. 우리 보육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체중 여기 막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어서 체중을 매일 잴 수가 있어요. 자, 보육기 안에서 포유시 우리 수유시킬 때 반자위를 취해준다. 우리 상체를 들어 올려가지고 수유를 해주게 됩니다. 왜? 토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관으로 들어갈 때도 아이를 반자위로 조금 세워가지고 주입하도록 합니다. 포유 후에는 우측으로 눕혀주는 게 좋아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가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죠? 이쪽이 우측이에요. 자,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죠. 좌측 여기 볼록한 부분. 요 볼록한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복벽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벽인데 그 배의 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닥하고 닿는 거죠. 그러면 어때? 여기가 눌리게 되는 거야. 여기가 눌리면 어때? 왈칵 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도 잘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왈칵 거꾸로 나오다 보면 기도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측으로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육기 점검 나왔습니다. 보육기 점검은 2시간 간격으로 하라.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계속 체크하라라고 하는 거죠. 2시간 간격으로 체크하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육기 청소를 매일 실시한다. 알코올 등 소독제를 사용해서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보육기 문은 최소한으로 엽니다. 최소한으로 열고 미수가도 만지는 횟수는 최소한 적게 해야 된다.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고, 보육기 문은 왜 자주 열면 안 돼? 안에 온도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습도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미수가의 체온이 36도, 오브에서 37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기 온도를 계속 조절하도록 해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2시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자, 보육기를 먼저 이거 보육한 후가 아니고 보온한 후. 자, 먼저 데워요. 안에 먼저 데워가지고 훈훈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생아를 눕히도록 합니다. 보육기 내 온도 몇 도라고 했어요? 보육기 내 온도는 30도에서 32도 맞춰야 됩니다. 30도에서 32도 맞춰가지고 먼저 보온해놓고 신생아를 눕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중벽과 덮개가 있습니다. 보육기에 이중벽과 여기 뚜껑 덮개 있어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습의 증발을 막고 이제 습도가 증발되는 걸 막고 열의 방출을 예방하고 산소 농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일 아니면 아기를 보육기 밖으로 꺼내지 않고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아기에게 자극도 주고 필요한 간호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고위험 신생아의 질환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어요. 우리 간이 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이 미숙해서 신생아는 그런데 고위험 신생아는 더더더더 그렇다는 거죠. 자, 생후 2 내지 3일부터 생리적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생리적자가 붙으면 정상적인 거다. 차츰 괜찮아지니까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정상 신생아도 이렇게 생리적 황달이 오는데 이제 미수가 일 경우 고위험 신생아일 경우에는 특히 저체중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간이 더욱 미숙하기 때문에 황달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황달 수치가 빌리루빈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선요법이 필요합니다. 이 광선요법이 우리 황달 치료요법이었죠. 우리 광선요법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안대를 해주고 생식기, 기저귀는 채워주되 다 벗겨서 온몸 피부에 우리 황달이 있는 피부에 골고루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서 골고루 광선을 쬐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안대는 그저 우리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안대로 눈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됐고 광선 때문에 체온이 막 올라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도 자주 측정을 해야 되고 광선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선요법을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혈성 질환이 있어요. 이제 엄마와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태아 저하구증. 모체가 RH-다. 엄마가 RH- 혈액이다 라고 했을 때 아빠가 RH 플러스여서 아기도 RH 플러스 혈액이 아기가 만들어졌어 뱃속에서. 그럴 때 엄마가 RH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엄마는 RH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공격할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기 때는 엄마가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임신에서도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아기가 임신이 되면은 이제 엄마가 첫째 때 만들어 놓은 RH 항체를 갖다가 그 공격 무기로 써서 아기를 막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적아구증이라는 질환이 생기는데 보통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항체로 공격을 해서 아기가 사산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항체가 양이 적거나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용혈성 빈혈을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의 항체를 태반으로 받아서 아기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그 엄마의 항체가 혈액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계속 깨져요. 적혈구가 계속 깨지면서 용혈이 일어나면서 빌리루빈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용혈이 되어서 깨지면서 생기는 게 빌리루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달 수치가,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응급으로 수혈을 해야 됩니다. 아기 제대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 몸속에 있는 피를 90% 이상 다 바꿔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교환수혈이라고 합니다. 제대를 통해서, 이게 여기 보이죠? 태어나서 아기 제대를 좀 길게 잘라요. 교환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길게 잘라서 이제 제대 정맥을 이용해 가지고 피를 다 바꿔주게 돼요. 그런 치료를 요하게 되는 태아 저하고증, 용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신생아 용혈성 질환인 경우에는 보통 생후 24시간 이내 황달이 발생합니다. 자, 빌리루빈 수치가 막 치솟아요. 생후 2, 3일부터 발생하는 것은 생리적인 황달이라고 보는데,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막 갑자기 아기에게 황달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혈성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고위험 신생아 질환에서 세 번째인가요? 빌리루빈 혈증, 그리고 용혈성 질환 받고 세 번째로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 중요합니다. 초자양막증이라고도 해요. IRDS라고 하는데 약자가 Idiopathic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해서 IRDS라고 씁니다. 초자양막증이라고 하는데, 이 초자양막증 질환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호흡에 문제가 되는 증후군이구나, 질환이구나 떠올라야 돼요. 생소하지만 초자양막증, 우리 뒤에 보면 망막증 나오는데 망막증이랑 비슷해서 잘못하다가는 눈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초자양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호흡장애 증후군 말합니다.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을 갖다가 초자양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생아기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폐 성숙도의 미숙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하지 않아요. 아기가 세상에 탁 나와서 첫 호흡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막 울면서 응애 하면서 첫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만삭에 가까워서 40주 가까이 되면 그제서야 폐가 완성이 돼요. 밖에 나갈 준비를 마치는 거죠. 그런데 미숙아일 경우에 어때요? 그러면 폐 성숙도가, 폐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거죠. 40주가 안 됐으니까. 또 37주까지 이하, 37주도 못 채운 아기들이 태어났으니까. 더군다나 32주 이하면 어때? 더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폐 성숙도의 미숙이 원인이 된 걸 갖다가 초자양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포를 팽창시키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폐포, 우리 폐가 막 기관지를 통해서 막 가지로 뻗어 있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포도종이 같이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폐포들이 동글동글한 폐포들이 공기를 머금어야 돼. 그러려면 풍선이 부풀듯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계면활성제라는 그런 유연제 역할을 하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폐포들이 쪼그라들었다가 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막 붙어버려.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투여를 인위적으로 해주게 돼요. 치료로. 기관지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임파서프라고 하는 뭐 이런 약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폐의 계면 활성제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관지를 통해서 투입을 하게 돼요. 자, 어쨌거나 초자양막증은 이런 계면 활성제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청색증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지, 말단이나 입 주위에 푸르스름하게 청색증 관찰할 수 있고, 우리 피검사를, 동맥혈 검사를 하게 되면 산소 분압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늑골화 함몰, 폐포들이 다 쪼그라져 있으니까 폐가, 그죠? 폐가 쪼그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늑골이 그때는 단단하지 못하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로 이루어졌다는 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원래 흉골이 연골이 아니고
신생아기 때 아기들은 뼈들이 대부분이 다 연골화되어 있어요. 점점 이제 실질골이 차면서 딱딱해지는 거지 아기들은 연골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늑골이 함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폐흡기성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마실 때 뽀글뽀글뽀글 뭐 이런 청진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치료는 산소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청색증이 오게 되는 거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면 뇌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빨리 산소 공급해줘야 되고 계면 활성 물질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있다. 야, 이름이 아주 깁니다.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해서 아까 산소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별하게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농도 산소 치료를 한 아기들이 이런 망막 질환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생아에서 미수가에서 눈을 멀게 하는 질환인데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에서 많이 생기더라라고 해서 이 원인을 갖다가 산소 치료가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산소의 과잉 공급을 막는 겁니다. 30%, 40% 이상의 산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산소 수치 계속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육기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보시면 그림에서도 우리 망막 혈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뱃속에 폐와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40주 가까이 됐을 때 혈관이 다 완성이 됩니다. 망막 혈관이 눈 속에 있는 망막이 시신경이 많이 위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망막 혈관이 막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어때? 엄마 외부에 나와서 발달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과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그 어두운 양수, 따뜻한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또 폐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막 산소를 주입하게 되면 그 산소로 인해서 이렇게 막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막 섬유가 증식하는 거야. 딱딱한 섬유체들이 막 혈관에 증식을 하게 되면서 시야를 가리는 거죠.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나쁘면 실명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뇌손상 신생아. 자, 신생아들은 또 뇌손상이 입기 쉬워요. 우리 외부적으로 뇌손상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저산소증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뇌손상이 되면 먼저 식욕 부진, 그리고 이제 아기가 울 때 막 고음 소리가 납니다. 고양이 울음같이 고음 소리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경련이 올 수 있고 청색증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로 반사가 소실된다. 신경계 반사에서 특히나 모로 반사가 우리 신경의 발달 지표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모로 반사가 소실되어 있으면 뇌 손상이 입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생아가 특히나 경련을 할 때 경련을 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더욱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가역적 뇌 손상이 초래될 수 있어요. 자, 비가역적이란 것은 한번 뇌 손상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신경이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거죠. 뇌성 마비라든지 발달 지연, 성장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신생아가 경련을 하는 것은 응급 상황이다. 자, 뇌수종영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에 물이 찼어요. 뇌척수액이 어딘가로 분비가 되지 못하고 뇌와 척수를 흐르는 뇌척수액이 있어요. 걔네들이 계속 머릿속에 차게 되면서 머리 둘레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건데 자, 이런 뇌수종 하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그런 처치를 요하죠. 그런 아기들이 입원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두 개 뇌압에 머릿속에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간호를 해야 됩니다. 침상 머리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침상 머리를 30도가량 높여준다. 머리를 좀 높게 해준다.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는 거고 또 이제 막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기들이 예민할 수 있어요. 조그만 외부 자극에도 막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 자극을 감소시켜 줘야 되고, 매일 머리둘레를 측정하고, 그리고 아기들의 대천문, 아기들은 두개골이 붙어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에 천문이 있다고 했어요. 대천문, 소천문이 있는데 아기가 울 때도 천문이 살짝 볼록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뇌 두개압이 막 증가한 아이들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야 된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감염과 관련된 고위험 신생아 간호독기입니다. 우리 미숙아들은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대 간호에서 호흡, 체온담에 감염과 관련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감염과 관련된 신생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먼저 폐혈증 있습니다. 혈류에 박테리아가 감염됐다, 세균이 감염됐다. 혈류에 감염됐으면 어쩝니까? 예? 혈류를 타고 온 전신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아주 원발성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심하면은 뇌에도 감염이 오는 거죠. 뇌수막염이 오면은 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폐혈증은 오면 안 되는 질환이고, 이제 신생아에게서 걸리게 되면 50% 이상이 치사율에 가깝다고 해요. 자, 전신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제 신생아들이 엄마의 면역을 받아서 열이 잘 안 나는데 발열이 된다, 열이 난다. 이제 호흡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폐혈증은 이제 피검사라든지 뇌척수액 검사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폐혈증이 있을 수 있고, 괴사성 장염, 아기들은 위장관이 발달이 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장이 괴사될 수가 있다. 그걸 괴사성 장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장관 순환이 결핍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세균이 증식해서 더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자, 조기 수유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미숙아일 경우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수유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수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의 정체가 되기 때문에 장염이 올 수가 있다. 괴사성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은 증상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안 되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심하면은 그 괴사된 장을 잘라내야 되는 수술까지도 해야 돼요. 자, 간호는요, 이제 아기를 이제 장이 막혀 있으니까, 장이 괴사되어 있으니까 금식을 시키고 수행요법을 하게 됩니다. 자, 위관을 삽입하는 것은 뭘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관을 삽입해가지고 배액물이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가스 같은 걸 배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손 씻기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에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기는 격리하도록 합니다. 자, 파상풍은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사용하여 제대 절단 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녹슨 가위를 통해서 제대를 잘랐을 때 그 제대를 통해서 그 파상풍 균이 아기한테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파상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소성 안면, 강직성 근육, 후궁 반장, 이것들이 파상풍의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제 아기들 얼굴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이라든지 이렇게 마비된 쪽 눈이 감기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 되는 거죠. 경소성,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이 이렇게 얼굴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강직성, 근육이 강직이 되고, 후궁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뒤로 막 꺾여서 이제 휘어서 근육의 강직으로 인해서 뭐 이런 증상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심한 거는 호흡근 마비입니다. 우리 횡격막이라든지 호흡을 하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근 마비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간호를 잘 해줘야 된다. 자, 간호는 자극을 최소화시킨다. 우리 신경계 쪽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아기들이 막 경련도 동반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를 어둡게 해주고 소리도 최대한 줄여주고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파상풍도 항생제 치료하고 파상풍균에 대한 항독소, 그리고 아기가 경련을 하고 근육이 마비되고 강직되기 때문에 진정제 치료를 하게 되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 돼요. 호흡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봉화지겸, 급성 봉화지겸 말합니다. 피부 아래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또 그 염증이 위장관에 이르러서 설사도 하게 되고 막 계속 토하게 되고, 또 우리 신경도 그 신경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연쇄상구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봉화지겸을 일으킨 원인균이 혈액으로 타고 다니면서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폐혈증도 올 수가 있어요. 심하면. 주로 얼굴 부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단독 이런 질환도 있고. 자, 임균성 암염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산도로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질 속에 있는 임균에 아기가 감염된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생후 2, 3일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안검 결막에 발적, 막 충혈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종창, 부어오르고 아기가 아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균성 암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생 직후에 1% 질사는 NGNO3 용액을 점안을 하고 그 점안한 용액을 씻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소독제인데 씻어주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갖다가 크레데시 점안법이라고 하고요. 1% 질사는 용액은 시험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항생제 연고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1% 테트라사이클린, 0.5% 에리스로마이신 뭐 이런 항생제 연고를 도포를 해서 저희 아기 사진도 보여줬죠. 눈 주위가 아기들 보면은 번들번들해요. 안연고 발라놔가지고. 이런 임균성 암염은 이렇게 항생제 연고를 도포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흔하게 발병되는 감염과 관련된 질환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위험 신생아까지 마쳤고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좀 버벅거리고 막 버퍼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영아 간호로 넘어가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